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도 이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할 건데, 이 이제 요약 없이 읽어주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불편하시면 안 보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건 뭐 너무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책을 읽고, 또 되새기고,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이 아주 의미 있다고, 특히나 오늘 이런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더욱더 의미 있는 이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 여기까지 하고 들어갈게요. 인간의 슬기 이상으로 힘이 강한 동물을 생각해보자. 인간은 그런 동물에 대해서는 보다 약한 다른 동물의 입장에 놓이게 되지만 모든 약한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그럭저럭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인간의 경우에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발이 빠르고 나무 위에 거의 안전한 피난처를 갖고 있으므로 언제 만나도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도 신변의 위협을 받거나 극도로 배고픔을 느끼는 경우 그 이외에는 본래 인간에 대해 싸움을 걸어오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또 어떤 종류는 자연의 섭리상 다른 종류의 먹이가 되도록 정해져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은 저 격렬한 적대감을 인간에게 보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영역에 들어오기만 해도 공격하는 애가 있고 배가 부르면은 공격을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흑인이나 이제 미개인들이 숲속에서 만나는 야수를 거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카리브인은 특히 이 점에서는 완전히 안심하여 아무 불편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프랑스와 코레알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거의 벌거벗은 몸에다 활과 화살만 걸치고 태연스럽게 숲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원주민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야수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일찍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있겠지. 있는데 본인이 못 들어본 거겠죠. 그보다도 더욱 무서운 적으로서 인간이 자기를 방어하는데 적절한 수단을 갖지 못하는 대상들은 어릴 때의 연약함과 유소, 그리고 노쇠와 온갖 종류의 병인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는 슬픈 증거다. 자, 그 가운데 처음 두 가지는 모든 동물에게 공통되지만 마지막 것은 주로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자, 유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어머니는 언제나 자기 아이를 데리고 다니므로 동물의 이제 암컷보다 아기를 기르기가 훨씬 쉽다. 동물의 암컷은 한편 자기의 이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새끼들에게 젖을 먹여 기르기 위해 눈코 틀 새 없이 바쁘게 돌아다녀야 한다. 인간의 어머니가 위험에 놓이게 되면은 그녀와 함께 어린이도 목숨을 잃을 위험이 크지만 이 위험은 새끼들이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을 능력이 없는 다른 동물에게도 공통된 현상이다. 유년 시절은 우리가 이제 동물의 그것보다 길더라도 수명이 그만큼 길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것이 평등하다. 다만 유년 시절의 기간이나 출산되는 자식의 수에 대해서는 다른 법칙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아니다. 몸을 움직이거나 땀을 빼는 일이 거의 없는 노인은 식욕도 음식물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도 모두 다 줄어든다. 그들은 미개한 생활 덕분에 중풍이나 류머티즘에 걸리지는 않지만 노쇠는 다른 모든 질병들과는 달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으므로 나중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자기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져가는 것이다. 병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대부분의 이제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의술을 비난하는 공허하고 그릇된 허풍 따위는 떨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나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이러한 의술이 상당히 발달하여 있는 지역보다 그것이 매우 등한시되고 있는 지역에서 더 짧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확실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한다. 자, 만약 우리의 의술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치료법보다 더 많은 병에 걸려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생활 양식의 심한 불평등,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한 여가가 주어지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과중한 노동이 강요되는 심히 불평등한 생활 양식, 쉽사리 자극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식욕과 정욕, 부자에게 변비성의 영향을 제공하여 소화불량으로 괴롭히는 미식, 가난한 사람들의 조식, 그나마도 그들은 때때로 굶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배가 터지도록 포식한다. 그리고 밤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절제, 그리고 온갖 정념에 지나친 폭발,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와 소모, 누구나 자주 경험하는 영원토록 영혼을 좀먹는
무수한 비애와 고통, 이것들은 우리가 당하는 불행의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탓이며 따라서 우리가 자연이 명령한 간소하고 일정하고 고독한 생활 양식을 지켜나갔던들 아마도 이런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상스럽지 못한 증거다. 나는 루소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말을 하면 안 돼. 이러면은 보는 데 있어서 아주 거슬립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조금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죠? 만일 자연이 우리를 운명적으로 건강하도록 정했다면 이렇게 단언해도 좋으리라. 즉 사색은 자연에 위배되는 상태이며 명상하는 인간은 타락한 동물이라고. 디드로의 입장은 이거랑 정반대라고 하네요. 여기 주가 있는데, 자, 이성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 인간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고 타락한 동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항목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 문장을 앞뒤로 생각해 보면은 반성이나 명상을 모두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라 결국 사회 발전이나 인간 이성의 발달에 따라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여러 원인도 동시에 발생하게 되었다는 진보의 모순에 대한 루소의 판단을 표시한 문장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근데 그게 필연적이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악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과 결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사색이 자연에 위배되는 상태라는 것은 이제 루소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자연적이지 못한 뭔가 자기의 어떤 이익과 안위를 많이 추구하게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디드로랑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미개인의 훌륭한 체격이나 적어도 독한 술로 몸을 망치지 않는 사람들의 훌륭한 체격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부상과 노쇠 이외에 거의 병을 모르고 산다는 걸 보면 인간의 질병사는 정치, 사회의 역사를 더듬어 봄으로써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 왜 인간이 이런 비참한 처지에 처해지는가가 문명의 영향도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제 암시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이것은 사실 플라톤의 견해다. 그는 트로이의 포이전 때에 포달레이오스와 마카온이 처방했던 거나 인정한 몇 가지 약에 대해서나 그 약들이 일으킨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켈수스. 자, 여기 이제 뭐 마카온 포달레이오스 나오는데 뭐 의신, 그리스의 의신 아스클레피오스 아들이라고 하고 뭐 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전쟁에 참가했던. 그리고 켈수스는 오늘날 그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는 식이요법, 그 식이요법은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발명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제가 히포크라테스 얘기했었죠.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자, 이와 같이 병의 원천이 거의 없었으므로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는 약이 거의 필요 없었고 의사는 더욱 필요가 없었다. 자연 상태에는 그랬다는 거죠. 왜냐면은 민간요법처럼 주변에 있는 나무라던가 풀을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야. 페니실린 뭐 이런 거, 무슨 이런 뭐 타이레놀 이런 거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인류는 이 점에서도 다른 어떤 동물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냥꾼들이 사냥을 할 때 과연 허약한 동물들을 많이 보게 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는 무척 쉽다. 자, 자연 상태의 인간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라는 루소의 기본적인 사상이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심하게 다쳤거나 뼈가 부러졌을 경우에도 시간 이외에는 이렇다 할 의사도 없고 일상생활 이외에는 아무런 양생법도 없이 치유된 흔적을 갖고 있는 짐승들을 사냥꾼들은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들 동물은 절개수술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약품에 중독되지도 않고 금식으로 쇠약해지는 일도 없이 완전히 쾌유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적절히 사용하는 의학이 우리에게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자연치유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미개인이 자기의 병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미개인의 처지가 우리의 처지보다 낫다는 말이다 라고 자기의 주장을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상 보는 현대인과 지금 말하고 있는 미개인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연은 자기가 돌보아야만 하는 동물을 특별히 보살핀다. 그것은 마치 자연이 얼마나 이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듯하다. 말이나 고양이, 소나 당나귀까지도 우리 집에 있을 때 그때보다는 숲속에 있을 때 대체로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건장하며 힘도 세고 용기도 있다. 가축이 되어버리면 그런 이점을 대부분 잃어버린 이 짐승들을 아무리 우리가 소중하게 돌보고 애써도 잘 키우려고 해도 그것은 퇴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쉽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릴 때는요, 개념 없이 그냥
동물 보고 싶다고 그냥 엄마 쫄라가지고 동물원 갔었는데 나이 처먹고 나서 보니까는 동물원 존나 혐오스러운 곳입니다. 아주 안 좋은 곳이야.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회화하고 노예화된 인간은 연약해지고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겁이 많아지고 비굴해진다. 사회화되게 되면은. 게다가 여성화한 생활 양식은 인간의 힘과 용기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든다. 오늘날에서 이제 여성들이 들으면 아주 노발대발할 만한 그런 발언인데, 아무튼 미개의 상태와 사육된 상태를 비교해보면 인간들 간의 차이가 동물들 간의 차이보다 큰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은 자연에 의해 평등한 대우를 받으므로 인간 스스로가 사육하는 동물보다 그들 자신에게 더 많은 안락을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더욱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안락이 제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벌거벗은 채 집도 없이 산다거나 그 밖에 지금의 인간들이 그처럼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갖가지 무용지물들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 최초의 인류가 불행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아이폰이니 노트북이니 이런 게 없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행했을까? 그건 아니다. 그들 자신을 보존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고는 더욱 말할 수 없다. 자, 그들은 털이 많은 피부를 지니고 있지 못한 대신 따뜻한 지방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추운 지방에서는 정복한 동물의 털가죽을 자기 소유로 만들 줄 알았다. 달리는 데는 두 다리가 사용되고 자기 방어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두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들의 아기들은 걸음마가 더디고 몸동작도 늦게서야 익히게 된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며 이것은 어미가 쫓기게 되어 새끼를 버리거나 새끼들에게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다른 동물들보다 유리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을지도 모른다. 예컨대 니카가라 지방에 사는 어떤 동물의 경우가 그렇다. 여우와 비슷하게 생긴 이 동물은 인간의 손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 코레알의 말에 따르면 이 동물학자인가 그렇죠? 이 동물의 아랫배에는 주머니가 달려있어 어쩌다 어미가 쫓기게 될 경우에는 그 속에 새끼를 넣고 찔 수 있다고 한다. 뭐야 이거 캥거루인가? 자, 라에 따르면 생물학자예요. 네덜란드 생물학자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볼 수 있는 트라카찬이라는 동물의 암컷 역시 그런 주머니를 달고 있다고 한다. 뭐 주머니 쥐거나 아니면은 뭐 캥거루거나 뭐 그런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자, 나중에 다시 언급할 생각이지만 요컨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저 진기하고 우연의 상황의 일치를 가정하지 않는 한 옷이나 가옥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사실상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낸 셈이다. 재밌네 이것도. 왜냐하면 그는 그때까지 옷이나 집 없이도 그럭저럭 잘 살아왔는데 어른이 되니까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 놓은 생활 양식에 맞지 않아 견디기 힘들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얘기다. 나는 옷이나 가옥이 없는 세상은 살고 싶지가 않은데, 자, 혼자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언제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미개인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잠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일이 없으며,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생각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졸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동물들처럼 언제나 가볍게 잠든 상태로 있다. 자기 자신의 보호가 미개인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그는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서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자기 몸을 수호하기 위한 공격과 방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기능들을 단련시켜야 한다. 야생에서는 좀 비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홉스의 얘기에 따르면 그죠? 마찬가지겠죠. 뭐 루소가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의 위험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반대로 부드러움과 정욕에 의해서만 비로소 완성되는 기관은 조잡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이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어떤 섬세한 감정도 들어설 여지가 없게 된다. 이 점에서 그의 감각은 분열되어 촉각 미각은 극도로 둔해지는 반면 시각, 청각, 후각은 대단히 예민해질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동물의 상태이며 여행자들이 보고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미개 민족이 처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희망봉의 호텐도트인들은 네덜란드인이 망원경으로나 볼 수 있는 먼 바다의 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조금도 놀라운 일이 못되며 아메리카 미개인들이 품종이 우수한 개와 마찬가지로 냄새를 맡아 스페인 사람을 추적하거나 이 모든 야만 민족이 나체 생활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고춧가루를 듬뿍 뿌려 먹거나 유럽인의 술을 물처럼 마시는 것도 그처럼 놀라운 일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는 물리적인 인간만을 고찰해 왔으나 이제는 인간을 형이상학 및 도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자, 우선 나는 모든 동물을 정밀한 기계로밖에는 보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유물론의 이 사고관의 일종이죠. 이 데카르트가 아주 쓰레기 같은 얘기를 했어. 동물은 자동 기계와 같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어떤 인간이 느끼는 감성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설계된 대로 체업 감은 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체업을 누가 감은 거야, 그러면? 신이 그렇게 체업을 감아놨다는 거지. 톱니바퀴 맞춰놨다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데카르트가 여전히 중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중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아무리 인간의 코기토 생각하는 개인의 자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여전히 데카르트는 중세의 영향이 한 30-40%나 남아있는 사람이었어. 자, 우선 나는 모든 동물을 정밀한 기계로밖에는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루소도 데카르트의 이런 입장을 따르면서 자연은 그 기계가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또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을 고장내거나 파괴하려는 경향이 있는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그것에 감정을 부여하고 있다. 나는 인간이란 기계도 역시 그러하다고 본다. 다만 동물의 활동에는 자연이 모든 것을 행하는데 반면에 인간은 스스로가 자유롭게 자연의 활동에 협력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즉 한편으로는 본능에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행위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된다. 인간의 생활 방식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도 좀 기계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좀 다르다는 거지. 협력의 방식이. 이로 말미암아 동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리 유리하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인간은 그 자연 규칙을 벗어나 자신의 편견에 따라 행동한다. 나는 이게 족같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자, 그리하여 비둘기는 맛 좋은 고기가 가득 담긴 접시 옆에서도 굶어 죽고 고양이는 산더미처럼 쌓인 과일이나 곡식 위에서도 굶어 죽기 일수다. 동물들이 먹으려는 엄두만 낸다면 그 경멸하고 있는 음식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테도 굳이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타락한 인간은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열병이나 죽음 그것에 이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감각을 변질시키고 자연이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인간의 의지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먹지 않으면은 죽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초식동물은 고기를 굶어 죽을지언정 먹지 않고 아무리 배고파 죽을지언정 호랑이나 사자는 풀을 뜯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리석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인간이 너무 자기 멋대로 지 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2048년에 지구가 망한다는 이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온도 올라가고 내리지도 않던 비가 남극에 내리고 환태평양 조산대를 많이 지나가지도 않던 우리의 이 지진 궤도에 우리 한반도가 들어와 버리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나는 차라리 그냥 풀을 뜯을지언정 죽는 동물이 더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동물은 감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념 또한 가지게 마련이며 어느 정도까지는 그 관념을 연관시키기도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인간은 동물과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몇몇 철학자들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어떤 동물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보다 인간들 간의 차이가 더 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것은 오성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자로서의 특질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이 부분은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율성 있죠? 그게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연은 동물에게 명령하고 동물은 이에 따른다. 인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 그러나 그것에 복종할 것인지 저항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기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하잖아. 그리고 특히 이 자유의 의식을 통해 그의 영혼 속에는 영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는 집어치우고 왜냐하면 물리학의 감각의 기제와 관념의 형성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있지만 의지의 힘보다 정확히 말하면 선택하는 힘과 힘의 자각 속에서는 역학의 법칙으로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한 영적인 행위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대해 좀 더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양자를 이렇게 구별해도 아무런 의의를 달지 못할 또 하나의 매우 특수한 성질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완성해가는 인간의 능력이다. 자기 완성의 능력을 얘기하네요. 인간의 동물과의 차이. 다시 말해서 그 능력이란 환경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다른 모든 능력들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인류에게도 해당되는 능력이다. 이거는 맞죠.
이와는 달리 동물은 생후 몇 달이 지나면 한평생 변치 않는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그 종 전체를 보아도 1000년이 지나도 최초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어찌하여 인간만이 늙어서 노망이 들기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이와 같이 원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즉 동물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므로 잃는 것도 없이 언제나 본능의 힘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인간은 어떻다? 인간은 노쇠와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그의 완성 능력 덕분에 얻게 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동물보다 저열한 상태로 다시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네요. 양자를 분명히 구별하는 거의 무제한적인 이 능력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천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오죠. 동물은 그냥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 늙든 어쨌든 그렇게 변화가 크지 않다. 근데 인간은 자기 완성을 통해서 가지지 않고 있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늙어가고 노쇠함에 따라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동물보다도 평균 이하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봅시다. 저는 고점도 높지만 저점도 낮은 이러한 엄청난 극과 극의 상태를 선택하겠냐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섣불리 대답을 못할 것 같아. 계속 평균치를 치느냐 아니면은 최정점에 올라갔다가 아주 노쇠했을 때 밑바닥에 떨어져서 빈곤하게 온갖 병과 비참한 고통을 끌어안고 죽음에 이르느냐, 뭐가 맞을까? 이건 좀 여러분들의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네. 맨날 뭐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올리는 이상한 투표 올리지 말고 이런 거나 올릴까? 자, 아무튼 자, 이런 양자를 구별하는 능력이 이제 불행의 원천이라고 얘기했고, 평온하고 무사한 나날이 계속되는 저 원초적인 상태로부터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인간을 끌어내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과 오류, 악덕과 미덕을 몇 세기 흐름 속에서 부화시켜가지고 그 인간을 드디어 어떻게 만들어? 그 자체로서 자신과 자연에 대한 폭군으로 만드는 것도 바로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인정을 이제 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오리노코 강, 어디에 있는 강이냐면은 저기 뭐 베네수엘라의 큰 강이래요. 대서양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강인데, 여기에 인디언들이 자기네 자녀들의 관자놀이에 되는 판자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그 주민에게 제시해 준 사람은 은인으로서 찬양해야 하지만 이것은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그 판자는 적어도 어린이들의 어리석음과 본래의 행복 일부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에 의해 단지 본능만이 주어져 있었던 미개인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에게 결핍되어 있을지 모르는 본능을 우선 보충하고 이어서 그 자신을 자연 이상으로 훨씬 높일 수 있는 능력으로서 보강하는 미개인은 처음에는 순수한 동물적인 기능만을 수행할 것이다. 즉 처음에는 보고 느끼고 이러한 감각적 기능만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다른 모든 동물들과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사체가 조성돼서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의지를 발동하는 것과 발동하지 않는 것, 욕망을 갖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그의 정신이 수행하는 최초이자 거의 유일한 작용이 될 것이다. 17세기, 16세기에 인간의 정신과 이런 삶에 대해서 통찰했던 모랄리스트들이 뭐라고 하던지 간에 누가 있냐면요, 볼테르, 파스칼 이런 사람들이에요. 라 로슈푸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모럴리스트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인간의 오성은 정념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정념도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의 오성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의 이성은 실로 이 양자의 활동에 따라 완성된다. 오성과 정념에 따라. 우리가 사물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즐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워. 사물을 알려고 하는 것은 나는 나에게 처할 수 있는, 내가 접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가능한 어떤 위험성으로부터의 예방 차원에서 사물을 알려고 하는 차원이 전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해한가 무해한가를 판단하고자 알려고 하는 것이 가장 1차원적인 본질이라고 단독자는 생각을 해요. 욕망도 공포도 느끼지 않는 자가 무엇 때문에 애써 이성을 발동시키려고 할 것인가?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성이 그것을 즐기려고 하고 알므로써 행복을 느끼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한다라는 말이 전제가 조건이 완벽하게 성립되지. 근데 공포와 욕망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공포와 욕망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즐기려는 게 아니겠죠.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대처하려고 알고자 하는 거겠죠. 그죠?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죠. 사실상 정념도 그 기원은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되면서, 이것도 맞죠.
우리의 지식을 통해 진보하여 간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관념에 의거하거나 다만 자연의 충동에 의지하지 않으면 사물을 탐내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기 화면을 제가 빨리 못 내려가지고 좀 잘렸는데, 정념도 그 기원은 우리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욕망이 우리의 욕구, 어떤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거고, 우리의 지식을 통해 진보해 나간다. 우리의 감정이, 그죠? 인간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관념에 의거하고 다만 충동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사물을 탐내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어떤 것이 위험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것을 알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네. 그런데 미개인은 여러 가지 지식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결핍되어 있는 것은 배움이라던가 어떤 과정 경험에 의해서 습득하게 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마지막 종류의 정념밖에 갖지 못한다. 자, 마지막 종류의 충동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바로 사람들이 이제 탐내거나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죠.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드네. 말도 꼬이고. 아무튼 하지만 더 해야 됩니다. 자, 그의 욕망은 육체적인 욕구를 초월하지 않는다. 욕망이 욕구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육체가 느끼는 그러한 욕망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행복은 음식물과 이성과 휴식뿐이다. 근데 이러한 상태가 진짜 행복한 상태이긴 해요. 여러분들 너무 많은 걸 알고 너무 많은 것을 접하면서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시죠? 그가 두려워하는 불행은 고통과 굶주림 뿐입니다. 나는 고통이라고 말할 뿐 죽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동물은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테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과 굶주림 뿐이라는 거죠. 죽음과 그 공포에 대한 지식이란 인간이 동물적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은 루소는 최초의 인간이자 원시적인 인간이 자의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건 좀 오류가 있죠. 나는 최초의 인간도 자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성을 갖고 있는 이상. 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자의식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원시 상태에서의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장이 성립되는 것이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5성, 즉 세계의 국민에 있어서 5성의 진보는 자연으로부터 주어지거나 환경에 따라서 그들에게 강요된 필요에 비례한다라는 거. 이거는 동의합니다. 아는 게 많아지고 접하는 게 많아질수록 그 5성이 진보할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재촉하는 정념에 비례한다는 견해를 나는 입증할 수 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기술이 발달되어 널리 퍼져간 이집트의 예로서 증명할 수 있으며 그리스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의 진보 과정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의 경우 그러한 기술이 비옥한 에우르타스의 연안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비해 아티카의 사막이나 바위에서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북방의 여러 민족이 남방의 여러 민족보다 부지런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도 나는 좀 편견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왜냐하면 마치 자연이 땅에 주기를 거절한 비옥함을 대신 정신에 주어가지고 사물을 평등하게 만들기라도 할 양이면 북방 민족은 남방 민족에 비해 더욱 부지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 이것도 오류지. 어떤 조건 때문에 부지런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하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왜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가 막힌 예를. 여러분들 사법고시라던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자기의 루틴을 가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다면은 그 공무원이라던가 이런 판사, 변호사 아니면은 의사 이런 거에 있어서 경쟁률만큼이나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조건에 놓여 있다고 한들 열심히 안 할 수 있잖아. 부지런하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인데 부지런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다고. 환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지박약으로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증도 사실상 좀 올바른 논증은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치 못한 역사상의 증거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미개인들로 하여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유혹과 수단 모두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과연 누가 모르겠는가. 여기 얘기하네. 그래. 정상적으로 얘기하네. 그의 상상력은 아무것도 묘사하지 못하며 그의 마음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의 소소한 필수품은 쉽사리 손에 닿는 곳에 있으며 보다 높은 지식은 그가 얻으려고 원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선견지명이라든지 호기심도 거의 가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미개 상태, 자연 상태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구의 제한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죠? 이러한 욕구의 제한성이 루소가 봤을 때는 사실상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네. 문명인들보다. 자연의 광경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게 되고 보고 들은 것은 언제나 한결같으며 같은 주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는 기이한 것에도 놀라지 않으며 그러므로 일상적인 것을 이미 보아온 것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철학을 그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교란시킬 수 없는 그의 마음은 오로지 눈앞에 자기 생존에 대한 생각에만 몰두해서 곧 닥쳐올 장래 미래의 일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것도 좀 편견이야. 관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 왜냐면은 이미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건기라던가 우기에 대한 이런 감각이 이제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지브에 대해서 이제 보수 작업을 한다든가 장마가 닥칠 때 어디를 손본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지. 관심이 왜 없겠어. 다가올 건기에는 식물들이 마를 것이다라는 걸 알고 식물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그가 세우는 계획은 그의 시야와 마찬가지로 좁아가지고 기껏해야 그날 하루에 대한 것일 뿐이다. 이것도 편견이에요. 내가 봤을 때. 오늘날의 카리브인도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러한 루소가 편견을 계속 제시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래? 이렇게 제한된 시야와 제한된 사고방식이 오히려 문명인들보다도 훨씬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야.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서 접하는 경험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죠? 그는 밤에 필요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침에 자기 이불을 팔아버리지만 저녁이 되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이불을 다시 사들인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순수한 감각에서 가장 단순한 지식에까지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 보인다. 그리고 인간이 상상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필요한 자극도 없이 자기만의 힘으로 이처럼 큰 간격을 뛰어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인간이 태양 이외의 불을 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던가. 인간이 불이라는 원소의 가장 흔한 용법을 배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갖가지의 우연이 필요했던가. 불을 피우는 기술을 얻기까지 얼마나 몇 번이나 많은 불을 꺼뜨렸던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알지 못한 채 그 비결과 더불어 사라지고 말았던가. 농업의 경우는 어떤가? 농업은 많은 노동과 많은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필요로 하면서 많은 다른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적어도 한 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기술이며 그것은 없이도 대지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이 아니라 우리의 입맛에 맞는 가장 적합한 식량을 능동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가령 인구가 크게 증가해가지고 자연의 생산물로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이제 여기 페이지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러한 가정은 이제 그러한 생활 양식이 인류에게 대단히 유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정이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경우도 가정해보자. 대장간도 공장도 없어서 경작도구는 하늘에서 떨어져 미개인들의 손에 쥐어지는가 하면 저마다 쉴 새 없이 계속되는 노동에 대해 느끼는 증오감을 극복하고 그들이 스스로가 필요한 것은 일찌감치 예견할 줄 알며 또 경작과 파종, 식수 등의 방법을 터득하고 보리타작법과 포도주 제조 기술을 발견했다고 가정하자. 물론 이러한 일들이 모두 그들이 스스로 배웠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예컨대 신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고 하자. 가정입니다, 이거. 어쨌거나 위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수학기에 맞춰서 가장 먼저 도착한 자가 그것이 인간이든 짐승이든 간에 모두 수학회가 버릴 밭을 애써 경작할 정도로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노동의 대가가 자기의 필요로 하면 할수록 더 획득하기 어려울 때
누가 그런 노동의 일생을 바치려고 마음 먹겠는가? 요컨대 토지가 그들 사이에 분배되어 있지 않는 이상에, 다시 말해서 자연 상태가 조금도 소멸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땅을 경작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여기서 루소는 토지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다면 농업이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 토지가 있기 때문에 농업이 생겨났고, 공공 토지였다면 농업이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자연 상태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고립된 개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동의할 수가 없지. 개인 소유가 아니고 사적 소유가 아니더라도 농업은 생겨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어업만으로 먹고 산다라는 거, 그거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 대립과 갈등이 일어난 것이 사유 토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맞을 수가 있어. 그건 맞는 말이야. 이건 오늘날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이러한 사유 토지가 있기 전에 공공의 토지일 때는 농업이 없었다라는 거, 이거는 좀 오바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제 가르쳐주는 것에 못지않게 슬기로운 생각을 하는 한 사람의 미개인이 있었다라고 가정해서 한 사람의 철학자로 간주되는 이 미개인은 혼자서 가장 숭고한 진리를 발견하고 질서를 사랑하는 마음, 창조자의 의지에서 비롯된 정의와 진리의 경륜을 아주 추상적인 추리를 통해서 생각해내는 아주 똑부러진 놈이라고 생각해보자. 지성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끝낼 수가 없겠네. 죄송한데 40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직함과 어리석음을 못지않게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갖춘 미개인을 상정한다고 해도 어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생각해낸 개인과 함께 소멸해버리는 이러한 이와 같은 형이상학에서 인류가 어떻게 효용을 얻을 수 있겠는가? 숲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뒤섞여 있는 인류가 무슨 진보를 할 수 있겠는가? 일정한 거처도 없고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한평생 두 번 만날까 말까한 처지에서 서로 얼굴을 익히지도 못하고 대화하는 일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발전시키고 서로 일깨워줄 수 있겠는가? 자, 여기서 뭘 전제하고 있어요? 아무리 뭐 똑똑한 사람이 미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뭐 거처도 없고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있는 미개인이 뭐 서로 얼굴도 모르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발전을 이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야, 발전 이뤄낼 수 있어. 그런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배를 만들고 불을 찾아내고 집을 짓고 하지 않았겠어?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념을 얻고 있으며 문법이 얼마나 정신작용을 잘 훈련시켜서 원활하게 만드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최초로 언어를 발명하기 위해 쏟았던 것이 분명한 상상을 초월한 노력과 그런 노고 무한한 시간을 상상해보라는 거죠. 이와 같은 고찰을 먼저의 고찰에 결부시켜보라. 그렇게 하면 인간의 정신 속에서 이러한 언어의 작용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수천 세기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언어의 시작이 의성어, 의태어에서 시작됐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세기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무리가 있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언어의 기원에 관한 몇 가지 어려움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나의 의견을 완전히 확인해주는 콩디악 신부의 연구를 인용하는 것이나 되풀이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철학에 이제 있어서 이 철학자가 기호를 설정하는 것의 기원에 대해서 스스로가 제기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그는 내가 의문시하고 있는 점, 즉 언어의 발명자들 사이에서 이미 일종의 사회가 성립되어 있었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나는 그의 고찰을 참고하면서도 또 그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나의 주제에 적합하도록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여기에 나 자신의 고찰을 첨가하고자 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언어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서로가 서로의 이러한 사상이라던가 기반한 생각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언어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루소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루소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고찰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 벌써 40분 가까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언어가 어떻게 해서,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루소가 여기서 얘기했던 거, 이 주제에 적합하게, 이미 일종의 사회가 언어 발명자들 사이에 성립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문제를 자신이 고찰해 보겠다라는 거겠죠. 그죠? 다음 이제 내용에서. 자, 이렇게 해서 긴 영상, 오늘도 촬영을 했는데, 자, 이제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로 길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고 인내심 가지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분들을 위한 영상이고, 또 이건 저를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